무식한 형님이 이걸 읽을 수 있을라나 몰라. 동서는 프랑스 말이 빼곡히 적힌 메뉴판을 제 얼굴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깔깔 웃었어요. 온 식구가 저를 보며 덩달아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그 메뉴판을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호텔 총지배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허리를 반으로 폭 꺾어 90도로 인사를 하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깔깔대던 동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었어요. 그러더니 입에 거품을 문 채 그대로 바닥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마트 앞치마나 두르던 저에게 저 총지배인은 왜 무릎을 꿇다시피 절을 한 걸까요? 그리고 저를 평생 무식하다 비웃던 동서는 왜 그 한마디에 정신을 잃고 만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선이고 올해 48살입니다. 남들 눈에 저는 그냥 동네 큰 마트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주머니로 보였을 거예요. 형편이 넉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침마다 앞치마 끈을 야무지게 동여맸어요. 그리고 늘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거든요. 힘든 일이 있어도 툭툭 털어내는 게 제 성격이었습니다. 마트에 오시는 단골 손님들은 다들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반찬거리를 고르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얼굴에 늘 웃음이 있어서 좋아.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 저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곤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앞치마 주머니 속에는 손바닥만 한 낡은 수첩이 늘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틈이 날 때마다 그 수첩에 뭔가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몇 시쯤 오시는지, 식구가 몇인지, 어떤 반찬을 즐겨 찾으시는지 말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저 알바생이 재고나 적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그런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수첩이 훗날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는 그때는 저조차도 짐작하지 못했어요. 마트에서 보내는 하루는 늘 비슷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식 코너 앞에 서서 손님들이 무엇을 집었다 놓는지 가만히 지켜봤어요. 어떤 재료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지도 눈여겨봤고요. 젊은 부부가 저녁거리를 고르며 나누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퇴근길에 지친 얼굴로 간편식을 집어드는 직장인의 손끝도 유심히 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바쁜 사람들이 집에서 만든 것처럼 건강한 밥 한 끼를 손쉽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 마음 하나로 저는 매일같이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계산대 앞에서 어린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저기요, 애 키우면서 국이라도 편하게 끓여 먹을 방법 없을까요? 매일 사 먹자니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아서요.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젊은 엄마의 지친 얼굴이 제가 밤을 새워가며 무언가를 준비하게 만든 진짜 이유였거든요. 물론 그때 마트 안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수첩 속 메모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집에 돌아오면 저를 반겨주는 건 마음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벌이가 시원치 않아 고생시킨다면서요. 그날도 남편은 제 손등을 가만히 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진작 지쳤을 텐데.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이만하면 됐지 뭐.
몸 건강하고 마음 편하면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저희 부부는 서로를 아끼며 하루하루 평온하게 살고 있었어요. 시댁 어른들과도 큰 소리 한 번 없이 지냈고요. 저는 이 소박한 평화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이었어요. 우리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오면서 그 평화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학을 나오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 회장님의 비서로 일한다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동서 다혜였습니다. 다혜가 시동생과 결혼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 거죠. 다혜가 처음 인사를 오던 날 온 집안이 그야말로 들썩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그의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날 저는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앞치마 주머니 속 수첩을 매만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언가 크게 달라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들어맞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 곁에서 그 낡은 수첩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저에게는 저만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요. 다혜가 저를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왜 훗날 화려한 호텔 바닥에 거품을 물고 주저앉게 됐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 다혜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를 오던 날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며 들떠 계셨어요.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 회장님의 비서로 일한다는 동서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야말로 경사였던 거죠. 저도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새 식구가 생긴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현관문이 열리고 다혜가 들어섰을 때 온 식구의 시선이 그 애에게 쏠렸습니다. 다혜는 반듯한 정장 차림에 값비싸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혜의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이런 인재가 다 들어오고 내가 복이 많다, 복이 많아. 다혜는 고운 미소를 지으며 어른들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참 반듯하고 좋은 사람 같았어요. 저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좋은 재료만 골랐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를 재우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새 식구 첫 상인데 소홀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을 내려놓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다혜의 눈빛이 어쩐지 조금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그저 제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겼죠. 식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연신 다혜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다혜가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큰지, 회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말이죠. 저는 조용히 밥을 나르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문득 저를 가리키며 다혜에게 말씀하셨어요. 얘가 큰 동서다. 마트에서 일한다. 살림은 야무지게 하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 말에 다혜는 젓가락을 든 채 저를 힐끔 봤어요. 그러더니 고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형님은 마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세요? 계산 같은 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식 코너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다혜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몸 쓰는 일이 뭐 편하긴 하죠. 머리 아플 일이 없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갓 시집온 동서가 아직 말이 서툴러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렇게 첫 만남은 별일 없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첫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어요. 손에 기름이 튀고 허리가 쑤셔도 식구들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좋아서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곱게 차려입고 나타난 다혜가 부엌에서 땀 흘리는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팔짱을 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으시겠어요. 저는 이런 일은 도무지 몸에 안 배어서요. 회장님 모시느라 이런 걸 배울 시간이 있어야죠.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앞치마 하나를 더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럼 옆에서 전이라도 같이 부쳐볼래? 하다 보면 금방 늘어. 그런데 다혜는 그 앞치마를 받지도 않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 저는 됐어요. 이런 건 형님이 훨씬 잘하시잖아요. 저는 옆에서 구경만 할게요. 그러고는 정말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날도 혼자서 명절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명절이니까, 첫 명절이니까 그냥 좋게 넘기고 싶었어요. 문제는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다혜는 대뜸 프랑스 말을 섞어 쓰기 시작했어요. 어른들께 인사를 하면서도 봉주르, 메르시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흘렸죠. 어른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대단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다 다혜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형님, 봉주르가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아, 이런 건 아무래도 형님한테는 좀 어렵겠구나. 죄송해요. 제가 자꾸 깜빡하네요. 식탁에 앉은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래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절 밥상에서 괜한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봉주르라는 말이 아침 인사라는 걸 다혜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혜의 발음이 살짝 어긋나 있다는 것까지도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그릇을 다혜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혜는 그런 저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즐기는 사람처럼요. 곁에 있던 시어머니까지 한마디 거두셨어요. 그래도 다혜처럼 좋은 데 다니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큰애야, 너도 젊었을 때 공부 좀 하지 그랬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인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도 가슴이 답답해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제가 몇 년째 밤을 새워가며 쌓아온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밥을 그리워하는지, 어떤 맛에 마음을 놓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저만의 세상이 그 수첩 안에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잠든 저를 두고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편은 미안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한테 자꾸 저런 소리 하는 거 보면 내가 다 속이 상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제 마음속에는 그날 처음으로 서늘한 다짐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지금은 실컷 웃어라, 동서. 언젠가 내 그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 그 다짐이 훗날 어떤 일로 이어질지 그때의 다혜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다혜의 무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명절 때 밥상에서 저를 비웃던 그 정도는 나중에 보니 아주 약과였습니다. 다혜는 이제 저를 사람들 앞에 대놓고 세워두고 웃음거리로 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마트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시식 코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다혜가 친구들 서너 명과 함께 장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하려 했죠. 그런데 다혜는 저를 보더니 인사를 받기는커녕 친구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머, 저기 저분이 내가 말한 우리 형님이야. 마트에서 저렇게 일하셔. 좀 딱하지.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다혜는 한술 더 떠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을 슬쩍 찍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멈칫했어요. 설마 저를 찍은 건가 싶었죠. 다혜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친구들과 낄낄 웃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혜는 그 사진을 자기 친구들 모임방에 올렸더라고요. 앞치마 두른 제 사진 밑에 우리 형님이라는 글자를 적어놓고 사람들이 웃는 표시를 잔뜩 달아놓았대요. 그 이야기를 우연히 전해 들은 저는 밤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그렇게 우습게 만들 수 있나 싶었어요. 그날 다혜는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도 굳이 저를 지나쳐갔습니다. 그러고는 들으라는 듯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님은 참 소박하셔. 나 같으면 창피해서 이런 일은 못할 것 같은데. 사람마다 그릇이 다른 거겠지. 저는 그 말을 등 뒤로 다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매대를 정리했어요. 그때 마침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제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다혜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장을 봐. 자기는 참 귀한 사람이야.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세상에는 저를 우습게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 할머니가 다시 일깨워 주셨거든요.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앞치마 끈을 동여맸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데에는 남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다혜는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아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턱 올려놓고는 회장님을 모시고 다녀왔다는 특급 호텔 브런치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었죠. 그러다 저를 힐끔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도 이런 데 한번 가보셔야 하는데. 아, 그런데 거기는 옷차림도 좀 갖춰야 해서요. 형님한테는 좀 부담스러우실까? 저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특급 호텔이 어떤 곳인지 다혜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 그 호텔에서 저에게 정중하게 연락을 해온 일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 무렵 다혜는 저를 아예 집안일 도우미쯤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다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저에게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켰죠. 형님, 저 커피 한 잔만요. 아, 설탕은 빼고요. 이런 건 형님이 저보다 훨씬 잘하시잖아요. 저는 군말 없이 커피를 타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혜는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잔을 내려놨어요. 어머, 이건 좀 아니다. 형님, 역시 이런 건 배운 사람이 해야 제맛이 나나 봐요.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우이도 픽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잔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그날도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어린 조카들 앞에서였습니다. 온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 다혜는 조카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해서 큰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알았지? 나는 좋은 회사 다니면서 멋지게 살 거니까 나처럼 돼야 해. 그 말에 어린 조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이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깎아내리다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은 다 귀한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그게 제일 멋진 거란다. 다혜는 그런 저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그날도 꾹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얼굴 붉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시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이 아팠던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힘없이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못나서 당신이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 미안해,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가 죽은 남편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미안해요? 나는 하나도 안 초라해. 두고 봐요, 여보. 곧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남편은 그 말을 그냥 위로로만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거든요. 화면을 확인한 저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바다 건너 아주 먼 나라 프랑스의 어느 큰 회사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저를 몹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가만히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저를 우습게만 보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그날이 말이죠. 다혜가 지금 그 조롱을 실컷 즐겨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웃음이 얼마 못 갈 테니까요. 다혜의 무시는 이제 우리 집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제 일터까지 그리고 남편의 자리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사적인 자리에서 비웃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대놓고 깎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마트에서 한창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혜가 이번에는 신우이와 함께 나타났어요. 다혜는 저를 보자마자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나가는 다른 손님들까지 다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어머, 형님. 여기서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계시니까 진짜 딱 마트 아줌마시네요. 우리 형님이 이렇게 사는 거 저는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주변에 있던 손님 몇이 저와 다혜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명색이 한 집안 동서라는 사람이 제가 일하는 일터에까지 찾아와 저를 이렇게 만들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님들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옅게 웃으며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다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 제 옆을 지나가던 마트 직원에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요, 여기 이런 알바 자리는 시급이 얼마예요? 우리 형님이 하시는 일이 궁금해서요. 직원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괜찮다고 눈짓을 보냈어요. 그러고는 다혜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동서, 여기는 내 일터야. 할 말이 있으면 집에서 하자. 손님들 계신 데서 이러면 나도 곤란하고 너도 좋을 게 없어. 그런데 다혜는 오히려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대꾸했어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형님은 참 별걸 다 부끄러워하시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그래, 지금은 내가 다 이긴 것 같겠지. 하지만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날, 그때 내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나는 벌써 눈에 선하다고요. 며칠 뒤에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들과 저녁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혜가 시동생과 함께 그 자리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저를 두고 늘 대단한 사람이라 치켜 세우는 걸 알고 있었는지 다혜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다 듣는 앞에서 굳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이 학교는 어디를 나오셨더라? 아, 참. 형님은 일찍부터 마트에서 생활 전선에 뛰어드셨죠. 그것도 다 대단한 거예요. 공부 머리랑 사는 머리는 또 다르니까요. 말은 칭찬 같았지만 그 안에 뾰족한 가시가 숨어 있다는 걸 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굳어졌어요. 동료들 앞에서 아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니 남편도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저는 남편이 더 상처받을까봐 얼른 그 애의 말을 받아 넘겼습니다. 그럼 사는 머리는 내가 좀 있지. 동서도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제 침착한 대답에 오히려 다혜가 살짝 머쓱해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다혜는 다시 회장님 이야기를 꺼내며 자기 자랑으로 화제를 돌렸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일하는지 남편 동료들 앞에서 한참을 떠들었죠. 그날 다혜는 헤어지기 전에 저를 붙잡고 친정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형님, 친정이 그렇게 어려우셨다면서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신 거구나. 하긴 그런 집에서 자라면 어쩔 수 없죠. 저희 친정은 다들 좋은 학교 나와서 저는 그런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도 저를 반듯하게 키워주신 고마운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모님까지 은근히 깎아내리는 다혜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자기가 못나서 아내가 저런 소리를 듣는다고 자기가 좀 더 잘 나갔으면 다혜가 저렇게 함부로 못했을 거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리요. 남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저는 그저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무렵 남몰래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몇 년째 부엌에서 그리고 마트 한 구석에서 조용히 준비해 온 것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저는 다혜에게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훗날 모든 걸 뒤집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다혜가 회사에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애를 태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저와 얼마나 기막히게 얽혀 있었는지 말이죠. 그 무렵부터 저는 다혜에게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던 다혜도 회사에만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다혜가 거실 구석에서 잔뜩 움츠린 채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통화를 듣게 됐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다혜를 사정없이 몰아붙이고 있었거든요. 다혜는 연신 굽신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다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 밑에서 얼마나 시달리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런데 다혜는 그 스트레스를 엉뚱하게도 저에게 풀었습니다. 부엌에 있던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짜증을 냈어요. 형님은 참 속 편하시겠어요. 이런 데서 조용히 밥이나 하면서 사시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데 말이에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굳이 맞받아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혜는 제 침묵을 만만함으로 받아들였는지 자기 신세의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한탄 속에서 저는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회장님이 요즘 어떤 밀키트 회사 대표 하나 때문에 아주 난리세요. 그 대표를 우리 쪽으로 못 데려와서 저만 달달 볶으시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도 안 드러내는 사람이라 알 수가 있어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밀키트라는 말이 다혜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그릇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다혜는 한숨을 푹 쉬며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대표만 잡으면 회장님이 저를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프랑스 마트에서까지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라는데, 그런 대단한 사람을 형님 같은 분은 평생 구경도 못 하시겠죠. 저는 그 말에 그만 웃음이 새어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도 안 드러내는 그 밀키트 대표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다혜는 정말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저를 두고 프랑스어도 모른다며 비웃던 그 형님이 정작 프랑스 큰 마트가 서로 데려가려 안달인 바로 그 사람이라니. 세상에 이렇게 얄궂은 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는 다혜에게서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날 다혜는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흘렸거든요. 제가 요즘 그 한국집밥이라는 회사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요. 회장님이 그 대표를 못 잡으니까 아예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못 가질 거면 프랑스로도 못 가게 만들어야죠. 저는 그 말에 그릇을 닦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다혜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마치 대단한 수완이라도 부리는 양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그 회사 소문을 좀 냈어요. 위생이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하면서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가요? 사람들이 한번 나쁜 소문을 들으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 쪽 바이어한테도 그 회사가 별로라고 슬쩍 흘려놨고요. 이러면 그 대표도 별 수 없을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다혜가 지금 무너뜨리려는 그 회사가 다름 아닌 제 회사였으니까요. 제가 몇 년을 밤새워가며 키워온 한국집밥을 다혜는 나쁜 소문을 퍼뜨려 짓밟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게 옳지 않은 짓인 줄 뻔히 알면서요.
자기 실적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밥상에 오르던 그 정성을 거짓 소문으로 더럽히려 하다니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곁에 있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다혜를 대견해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혜는 회사에서 그런 큰일도 다 하는구나.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다니까.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저를 짓밟고 제 회사까지 무너뜨리려는 사람을 대견해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서러움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건 이제 단순히 무시당하고 참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반드시 제 손으로 바로잡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시어머니 생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혜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생신은 제가 모실게요. 제가 모시는 회장님 호텔이 서울에서 제일 가는 곳이거든요. 거기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예약해 둘 테니까 다들 옷차림 신경 써서 오세요. 특히 형님이요. 그런 데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서요. 식구들은 다들 좋아했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 호텔이 얼마 전 저를 못 잡아 안달이 나 있던 바로 그곳이라는 거요. 그 호텔 사람들은 이미 제 얼굴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를 무시하려고 고른 그 자리가 오히려 모든 걸 뒤집을 무대가 될 줄은 다해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생신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혜가 예약했다는 그 호텔은 정말이지 서울에서 손꼽히는 곳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천장에 매달린 커다란 등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 호텔이 어떤 곳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 그 호텔에서 저에게 애타게 연락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그저 조용한 며느리로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먼저 와 기다리던 다혜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고는 다른 식구들도 다 듣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격에 맞게 입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이런 데는 아무 옷이나 입고 오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제가 다 창피하네요. 형님 때문에 호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제 옷차림이 뭐가 어떻다고 저렇게까지 사람을 무안주는지 기가 막혔어요. 곁에 있던 남편이 뭐라 하려 했지만 다혜의 기세에 눌려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날의 저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로비 저편에 서 있던 호텔 직원 하나가 저를 보고 흠칫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 직원은 무언가 확인하듯 저를 몇 번이나 쳐다보더니 황급히 어디론가 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속으로 짐작했습니다. 아, 이제 곧 시작되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다혜는 그런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저에게 핀잔만 주기 바빴습니다. 식구들은 다혜의 안내를 받아 화려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하얀 식탁보 위에 반짝이는 그릇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다혜는 그 자리에서도 연신 우쭐거렸습니다. 자기가 이런 곳을 얼마나 자주 드나드는지, 회장님을 모시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는지 쉬지 않고 떠들었죠. 식구들은 그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혜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저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물잔을 드는 제 손을 보더니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님, 여기서는 물도 아무렇게나 마시면 안 돼요. 이런 고급 식당에는 다 예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형님이야 이런데 처음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저에게 조금도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바다 건너 손님들과 이보다 더 격식 있는 자리도 숱하게 다녔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혜가 시키는 대로 물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다혜는 그런 저를 보며 흡족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자기가 저를 완전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 얼굴이었죠. 이윽고 직원이 두툼한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뉴판은 온통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어요. 다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메뉴판을 집어들더니 제 앞으로 툭 밀어놓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형님. 어디 한번 읽어보세요. 무식한 형님이 이걸 읽을라나 몰라. 아, 이걸 어쩌나. 형님은 프랑스어는커녕 영어도 잘 모르시죠? 그냥 제가 시켜드릴게요. 형님은 이런 데서 뭘 드시는지도 모르실 테니까요. 그 말에 식탁에 앉은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조카들까지 덩달아 키득거렸어요. 저는 그 메뉴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메뉴에 적힌 프랑스어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을 수 있었어요. 아니, 그 요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훤히 꿰고 있었죠. 심지어 다혜가 방금 발음한 몇몇 단어가 어색하게 어긋나 있다는 것까지도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옅은 미소만 지었어요. 곁에서 보다 못한 시어머니까지 한마디를 보태셨습니다. 예, 큰애야.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라. 괜히 아는 척하다가 다혜 얼굴에 먹칠할라.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다혜가 시키는 대로 먹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내가 온 식구 앞에서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는데도 한마디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봐요. 남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셨어요. 제 안에서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나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저편에서 누군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어요. 얼마 전 저와 마주 앉아 제발 자기네 호텔에 들어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총지배인은 저를 알아보고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확인하듯 옆 직원에게 귓속말을 하더니 황급히 어디론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곁눈으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곧 이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저를 무식하다 비웃던 다혜는 그 순간 자기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잠시 뒤 복도 저편에서 여러 사람의 다급한 발소리가 이쪽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복도를 울리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총지배인이 저희 테이블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더없이 공손한 태도로
저희 쪽을 향해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귀한 분들을 이렇게 홀에 모시게 되어 송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프라이빗 룸으로 자리를 옮겨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에 다혜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다혜는 그 정중한 대접이 당연히 자기를 향한 거라고 믿었거든요. 자기가 회장님을 모시는 비서니까 호텔에서 알아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혜는 우쭐한 얼굴로 식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거봐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회장님 비서인 걸 여기서도 다 알아보잖아요. 아무나 이런 대접 못 받아요. 다들 저 덕분에 오늘 호강하시는 거예요. 식구들은 또 한 번 감탄하며 다혜를 치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얼굴로 다혜의 손을 쓰다듬으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총지배인이 그토록 공손하게 구는 진짜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그 자리에서 아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식구들은 총지배인의 안내를 받아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프라이빗 룸으로 옮겼습니다. 문을 닫으니 바깥의 소음이 뚝 끊겼어요. 오직 저희 식구들만 남은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넓은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다혜는 그 방이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 한껏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는 순간 저는 아주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총지배인이 자리를 안내하면서 다혜가 아니라 저에게 가장 상석을 권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말이죠. 다혜는 순간 멈칫하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총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지배인님. 상석은 제가 앉아야죠. 제가 회장님 비서인데. 우리 형님은 저쪽에 앉으시면 돼요. 그런데 총지배인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게 저희 쪽에서 특별히 모시고 싶은 분이 계셔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혜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그늘이 스쳤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저를 상석에 앉히려는 그 태도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죠. 하지만 다혜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저 호텔 측에 실수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저는 그런 다혜를 곁눈으로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부터 하나씩 이상해질 거야. 그리고 그 끝에서 내가 어떤 얼굴을 하게 될지 나는 벌써 다 알고 있단다. 자리에 앉은 다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와인을 두고 아는 척을 했어요.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프랑스 말을 섞어 이런저런 설명을 늘어놓았죠. 그러다 저를 힐끔 보더니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님은 이런 와인 맛도 잘 모르시죠? 이런 건 어릴 때부터 배워야 아는 거라서요. 그냥 물이나 드세요. 저는 그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 와인이 어느 지방에서 온 것인지 어떤 음식과 어울리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바다 건너 손님들을 대접할 때면 늘 신경 쓰던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잔만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요리가 나오자 다혜가 저를 두고 또 사람들을 웃겼어요. 제 앞에 놓인 접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형님, 이건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포크는 바깥쪽부터 쓰시고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셨어요? 오늘 저한테 좋은 거 많이 배우고 가세요. 식구들이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다혜가 시키는 대로 포크를 집어들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굳이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게 될 테니 말이에요. 곁에 있던 남편이 참다 못해 뭐라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밑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여보. 이제 정말 다 끝나가니까. 남편은 여전히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제 눈빛이 하도 단단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아까 그 총지배인이 다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무척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 쪽에서 아주 귀한 분이 이 방으로 직접 인사를 드리러 오실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다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혜는 그 귀한 분이 혹시 회장님이 아닐까 하고 잔뜩 들떴어요. 회장님이 자기가 여기 온 걸 알고 일부러 인사하러 오시는 거라고 멋대로 생각한 거죠. 다혜는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식구들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어쩌면 오늘 회장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다들 예의 갖추세요. 특히 형님, 회장님 오시면 괜히 아는 척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혜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자기를 위한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 귀한 분이 정작 누구를 만나러 오는지 다혜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닫힌 문 너머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이쪽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였습니다. 다혜는 그 소리에 잔뜩 긴장한 채 문을 바라보았어요. 저 역시 조용히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저 문이 열리는 순간 그동안 감춰져 있던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참이었거든요. 드디어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회장이 아니었어요. 아까 그 총지배인이 이번에는 여러 직원을 거느리고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다혜는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러 온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총지배인은 다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저에게로 걸어오더니 제 앞에 멈춰서서 허리를 반으로 폭 꺾어 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작 알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 호텔의 크나큰 영광입니다. 순간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혜의 얼굴에서 웃음이 스르르 사라졌어요. 다혜는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와 총지배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어이없다는 듯 픽 웃으며 총지배인에게 말했어요. 저기요, 지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대표가 아니라 그냥 저희 형님이세요.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그런데 총지배인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대표님을 몰라 뵙겠습니까? 지난달에도 저희 호텔에 입점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직접 찾아뵈었는걸요. 한국집밥 대표님이 맞으십니다. 다혜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집밥이라는 이름, 그건 다혜가 몇 달째 회장에게 시달리며 애타게 찾던 바로 그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나쁜 소문까지 퍼뜨려 무너뜨리려던 바로 그 회사이기도 했죠. 다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하지만 총지배인은 옆에 있던 직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태블릿 하나를 조심스럽게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에는 커다란 로고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바로 그 한국집밥의 로고였어요. 그 아래로는 회사 소개와 대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이름은 다름 아닌 제 이름이었어요.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과 저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셨어요. 방금 전까지 저더러 마트 일이나 한다고 면박을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온 국민이 아는 회사의 주인이었다니 시어머니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남편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준비하는 건 알았지만 그게 이렇게 큰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남편은 벅찬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조카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다혜는 그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형님이 한국집밥 대표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을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동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알리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그동안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야.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다혜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때 총지배인이 다시 한번 직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펼쳐놓았어요. 그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이 그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회장님께서 대표님께 직접 보내신 서한입니다. 부디 저희 호텔에 한국집밥을 들여달라고 회장님께서 몇 번이나 간곡히 청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서한이 어떤 것인지 다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자기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몇 번이나 확인했던 그 문서였으니까요. 자기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얼굴 없는 대표가 매일같이 무시하고 조롱하던 형님이었다니. 그리고 그 형님의 회사를 자기 손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려 무너뜨리려 했다니. 다혜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다 건너 프랑스의 아주 큰 마트에서 보내온 계약서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프랑스의 큰 마트에서 보내온 계약서예요. 그쪽에서도 우리 밥을 자기네 매장에 들여놓고 싶어 해서요. 지금 한국 호텔과 프랑스 마트가 서로 우리를 먼저 데려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말에 식구들은 다들 입을 딱 벌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무식하다 비웃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식하다던 형님이 온 나라와 바다 건너 프랑스까지 서로 모셔가려 안달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혜는 그 계약서를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자기가 프랑스 쪽에 험담을 흘려 계약을 방해하려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은 거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열린 방문 너머로 또 한 사람이 들어섰어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위험 있어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다혜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다름 아닌 다혜가 모시는 그 회장이었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그런데 회장은 다혜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저에게로 다가오더니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고는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다혜는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자기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회장이 자기가 벌레처럼 무시하던 형님에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다혜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때 회장이 문득 다혜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자네 이분을 아는가? 자네가 그렇게 몇 달을 못 잡겠다고 나를 애태우던 그 대표님이 바로 자네 형님이셨나? 그 말에 다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기가 회장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다혜는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두 눈이 뒤집히더니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문 채 그대로 바닥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이 놀라 다혜에게 달려들었고 총지배인은 황급히 사람을 부르러 뛰어나갔어요. 잠시 뒤 다혜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올려다볼 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전 다혜가 저에게 툭 던졌던 그 프랑스어 메뉴판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그 메뉴판을 다혜 앞에 가만히 내려놓으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아까 나더러 이걸 읽을 줄 아냐고 물었지. 그럼 내가 한번 읽어볼게. 그러고는 저는 그 메뉴판에 적힌 프랑스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발음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리 이름은 물론이고 그 아래 깨알같이 적힌 재료와 조리법까지 술술 풀어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다혜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총지배인 뒤로 외국인 손님 한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의 그 큰 마트에서 저를 만나러 직접 한국까지 날아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손님을 반갑게 맞으며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봉주르하고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프랑스 말이 흘러나왔어요. 얼마 전 다혜가 저를 두고 봉주르도 모른다며 비웃던 바로 그 말이었죠. 저는 그 손님과 한참 동안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환하게 웃기도 했어요. 다혜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프랑스어를 형님이 자기보다 훨씬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식하다고 비웃던 그 형님이 바다 건너에서 온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다혜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사실 제 프랑스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바다 건너 사람들과 사업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려면 그들의 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트 일이 끝난 밤마다 몇 년을 꼬박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저는 사전을 끼고 앉아 한 문장 한 문장 익혔어요. 다혜가 저를 무식하다 비웃던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그렇게 조용히 저를 갈고 닦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월이 바로 이 순간 온 식구 앞에서 빛을 발한 셈이었죠. 프랑스 손님과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아주 정중한 태도로 그 자리에서 직접 조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이렇게 뵌 김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호텔 안에 있는 모든 매장에 한국 집밥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건은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쪽보다 저희가 더 좋은 대우를 해드릴 테니 부디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한때 다혜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그 회장이 이제는 제 앞에서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만 저는 조건보다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함께 일하려면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제 말에 회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혜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노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다혜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동안 이분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방금 내 두 눈으로 다 보았네. 그뿐인가. 자네는 회사가 그토록 원하던 대표님의 회사에 나쁜 소문까지 퍼뜨렸어. 프랑스 쪽에 험담을 흘려 계약을 방해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네. 회사에 꼭 필요한 분을 자네가 그렇게 짓밟았어. 자네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둘 수는 없네.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네. 그 말은 곧 해고 통보였습니다. 파트너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회사의 가장 큰 기회를 제 손으로 걷어차 버렸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혜는 사색이 되어 회장에게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회장님, 제발이요. 하지만 회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혜의 손을 뿌리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동안 회장의 위세를 등에 업고 온 식구 앞에서 그렇게 콧대를 세우던 다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 거예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그 순간처럼 딱 들어맞은 적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제야 정신이 든 다혜가 무릎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와 매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애처로운 모습이었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회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네. 저는 그런 다혜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다혜에게 모진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이 사람이 저에게 사과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뉘우쳐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잃을까봐 그런다는 게 씁쓸했을 뿐이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나는 너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다만 내가 잃은 건 회사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거부터 되찾는 게 순서 아니겠니? 다혜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늘 다혜 편만 드시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두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이 어미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를 몰라도 너무 몰라봤구나. 학벌이 뭐라고 겉만 보고 착한 너를 그렇게 구박했으니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저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저는 부와 명예를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한 식구로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봐주기를 바랐을 뿐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곁에 있던 남편도 제 어깨를 감싸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다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아주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 나는 마트 알바가 아니야. 나는 한국 집밥을 만든 대표란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집밥처럼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려고 그 마트에서 손님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공부했던 거야. 내가 무식하다고 비웃던 그 시간에 나는 그렇게 내 일을 키우고 있었어. 다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어요. 저를 우습게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제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동안 뒤집혀 있던 모든 것이 그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의 일이 있고 난 뒤 우리 집안에는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사람은 역시 다혜였어요. 다혜는 결국 회장의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회장 비서라는 자리도 그동안 온 식구 앞에서 세우던 콧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다혜가 그렇게 자랑하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혜의 이야기가 두고두고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한 것도 모자라 그 사람 회사에 나쁜 소문까지 퍼뜨렸다는 이야기가 아름아름 퍼졌거든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 셈이니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한동안 다혜는 시댁 모임에도 얼굴을 비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차마 저를 볼 낯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런 다혜가 딱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미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짓밟고 제가 밤새워 키운 회사까지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굳이 다혜를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크게 무너져 보면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법이거든요. 저는 그저 다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달라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반면 저에게는 좋은 일들이 연달아 찾아왔어요. 그날 이후 저희 한국집밥은 그 특급 호텔의 모든 매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프랑스의 큰 마트에도 나란히 입점하게 되었죠. 한때 다혜가 나쁜 소문을 흘려 방해하려 했던 그 계약이 오히려 더 크게 성사된 거예요. 한국의 정성 담긴 집밥이 바다 건너 먼 나라 사람들의 식탁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집에서 만든 것처럼 건강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던 제 오랜 바람이 마침내 활짝 꽃을 피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찾는 곳이 부쩍 많아졌지만 저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앞치마를 두르고 마트에 나가 손님들을 지켜보곤 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에 마음을 놓는지 그건 아무리 회사가 커져도 제가 직접 봐야 아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예전에 저에게 국 끓이는 법을 물었던 그 젊은 엄마가 마트에서 저희 밀키트를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엄마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사장님. 이거 정말 잘 사 먹고 있어요. 덕분에 우리 애한테 따뜻한 밥 먹이는 게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그 오랜 세월 마트 한 구석에서 묵묵히 준비해 온 이유가 바로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부와 명예보다도 누군가의 밥상이 제 손으로 조금 더 따뜻해졌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몰라보게 바뀌셨어요. 예전처럼 학벌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는 일이 없어지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내가 그동안 참 어리석었다. 진짜 귀한 사람이 바로 곁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으니 앞으로는 이 어미가 내 편이 되어줄 테니 그동안 서운했던 거 다 잊어버리자꾸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 며느리로서 받았던 서러움이 그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늘 저에게 미안해하며 기죽어 있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를 가든 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다녔거든요. 어느 저녁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대표라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묵묵히 견뎌낸 당신이 자랑스러운 거야.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이 알아주기 전부터 저를 믿어준 사람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게 무엇보다 든든하고 감사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아끼며 살아요. 남편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동안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다혜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그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다혜는 제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못나서 형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요. 형님 회사에 나쁜 소문까지 퍼뜨렸으니 저는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제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늦었지만 용서를 빌고 싶어서 왔어요. 이번에는 그 사과에 예전처럼 자기 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뉘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다시 손을 잡아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저는 다혜에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래, 잘 왔어. 지난 일은 이제 다 잊자. 우리 앞으로는 서로 등 두드려주면서 잘 지내보자꾸나. 다혜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진짜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만 이어져 있던 관계가 그날의 일을 지나며 비로소 속까지 단단해진 셈이었죠. 다혜는 그 뒤로 새 일자리를 얻어 다시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남을 깔보는 마음 없이 아주 성실하게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한번 크게 넘어져 봐야 비로소 철이 드나 봅니다. 저는 문득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없는 살림에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던 날들, 밤마다 사전을 끼고 앉아 졸음을 쫓던 날들, 마트 한 구석에서 손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던 날들이 말이죠.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 길을 걸어온 것이 결국 이렇게 값진 열매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무시당하고 속이 터지는 일을 겪곤 합니다. 그럴 때 굳이 큰 소리로 맞서 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실력을 쌓다 보면 언젠가 그 진심을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남을 함부로 대하고 짓밟는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고 묵묵히 바르게 살아온 사람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되는 법입니다. 부디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서러운 일 없이 늘 따뜻한 웃음과 평화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만남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